확률에서 가장 꽂힌 베이즈 정리는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는지 알아? 베이즈 정리는 인공지능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 그럼 통계 및 확률 기초에 대해서 알아볼까? 네, 이번 시간에는 통계, 그리고 확률, 또 확률 속에서 나오는 베이지 정리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통계와 통계학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통계하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뉴스를 접할 때도 통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학문으로 붙은 것은 통계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와 통계학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란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서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뉴스를 보실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수치로 제공할 때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와닿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숫자가 높고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많다, 그렇게 되면 숫자 속에서 우리는 또한 의미를 찾아내죠. 인기가 있구나. 이거는 심각하구나. 이제 숫자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통계의 하나의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통계학은 어떤 것일까요? 네, 통계학은요, 좀 전에 얘기했던 통계에서부터 나오는 그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의 현장에 맞게끔 추출하여서 이 토대로 불확실한 어떠한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통계와 통계학이 조금 더 다르죠.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통계를 기반해서 굉장히 의사결정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뒷받침하는 것이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계학을 왜 배워야 될까요? 이미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통계학은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많고 현상들이 많고 이러한 과정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서 또 데이터의 수집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들을 도출을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수치만 봐서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하고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통계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계학에서는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이제 다룰 수 있는 것은 이게 툴을 사용해서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그 데이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또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같이 갖출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생활 속에서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 문제도 있고요. 범죄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이제 통계를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각각의 도메인, 각각의 전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로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뉴스에서 항상 등장하는 것은 기상에 대한 부분이죠. 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 어떤 범죄 사건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는 범죄율이 얼마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루듯이 생활 속에서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보 속에서 수치가 높으면 그 지역은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90%다 라는 정보를 통해서 내일은 우리가 우산을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통계학에서 이제 배워볼 수 있는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여서 결정을 한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통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응용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통계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요, 전체적인 것들을 통계를 내려고 했더니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특징과 아니면 몸무게를 한번 조사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상 대상이 1학년 전체 300명을 조사한다 라고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하면 되겠죠.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조사 대상을 우리는 이제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300명까지 할 필요 없이 샘플링을 한다고 해요. 그 표본을 빼서
간단하게 이제 그 현황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샘플링을 한 300명으로 가정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1학년들의 몸무게를 조사한다라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또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샘플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요. 한국인의 투표 행동에 대한 연구 대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 이상의 한국인 전체가 모집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국인 유권자 전원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이 추출되고 그 표본에서 기초하여서 모집단에 관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걸 보면은 결과를 보시면 돼요. 가끔 이렇죠. 남녀 20대에서 50대까지 대상들이 비율은 또 어떻게 샘플링 했다는 것들이 먼저 제시가 되고 그 결과를 우리가 공유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샘플링, 표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표본의 추출들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중요성과 그 결과에 대한 가독성이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집단과 이 표본에 대한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요. 여기서 정확하게 모집단 하면은요. 통계적인 연구 또는 조사 대상에 관측 가능한 개체로 집단의 전체를 말합니다. 그렇죠. 어미 못자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집단을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본을 보실까요? 모집단에서 선택된 모집단의 구성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분 집합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모집단에서 그냥 아무거나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표본을 잡아낼 때 특정한 지역만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우리가 서울권역, 충청권역, 호남권역, 또 영남권역, 이렇게 경상권역까지 이렇게 다루게 되면 제주권역, 한 5개 권역을 다룬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각각의 학생들을 200명씩 우리가 추출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모집단의 특징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되겠죠. 그림 하나 또 보실까요? 이 부분은 이제 식물 종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식물의 종류들이 다양한데 그 전체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표본 집단을 어떻게 할까요? 그룹핑을 할 수 있는 집단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빨간색의 식물, 파란색의 식물, 초록색의 식물 이렇게 일부 추출을 해서 표본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추출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술 통계학입니다. 두 번째는 추측 통계학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큰 틀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술 통계학을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모집단에서부터 표본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표본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요약한다. 예를 들어서 숫자로 메시지를 주거나 그래프 형태로 구성한다. 이 분야를 우리는 기술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자, 기술 통계학은요, 우리가 말하는 엑셀 시트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만들어서 그 표본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 데이터들을 엑셀 시트에다가 우리가 투입을 하고 거기서 기술 통계학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수치적인 의미로 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출 통계학을 한번 보실까요? 추출 통계학은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통계량이 있습니다. 자, 통계량이라는 것은 표본의 평균이 얼마니, 분산이 얼마니 등등등의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술 통계학에서 우리가 추출을 하는데요. 그 내용에서부터 표본에서 성질을 가지고 이 성질을 모집단에선 어떻게 해석할까?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이 모수에 관한 통계적으로 추론하는 절차를 다루는 분야가 추출 통계학입니다. 자, 모수라는 것은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럼 통계량은요, 표본의 성격을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통계학에서 기본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모수, 통계량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모수는 우리가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수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값이고 전수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모수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통계량 한번 보실까요? 표본의 특성을 표현한 변수로 표본을 추출할 때마다 다른 값을 가집니다. 즉, 여기 부분에 줄을 쳐두세요. 다른 값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을 할까요? 표본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달라요. 자, 제가요, 이렇게 모집단이 있어요. 저는 표본을 여기서 끄집어내서 통계량을 추출했습니다. 그러면 통계량 1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표본을 또 추출을 했다면 어떨까요? 위치가 다르죠? 그럼 분명히 통계량도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것을 통계량은 표본을 추출할 때마다 다른 값을 갖는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네,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용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집단을 제가 설정합니다. 전체 일반 가구. 자, 그럼 여기서 모수는요, 전체 가구의 평균 가구 구성원들이에요. 두 번째,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 비율은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을 모수로 우리가 알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전체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표본을 도출을 해야 되죠. 그럼 표본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 용어는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 1에서 나오는 통계량은 표본 가구의 평균 가구의 구성원 수, 그렇죠? 그 다음에 표본 가구의 1인 가구 비율. 우리가 여기서는 평균을 보통 내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모수는 이럴 것이야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집단과 그 표본에 대해서 모수와 통계량의 관계들을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기술 통계학과 우리가 추측 통계학에 대한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듯이 기술 통계학은 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이 부분은 엑셀 시트에서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실까요? 성별 남녀 합쳐서 우리가 50명이에요. 여기서 비율은 어떻게 되지? 그렇게 되면 각각의 퍼센티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하나의 표를 통해서 우리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비율들을 금방 쉽게 알 수가 있죠. 표보다는 그림이 훨씬 더 편하죠. 그래프가 가독성이 있고 또 전달력이 좀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떠한 업무를 하실 때도 가장 가독성, 가식성이 있는 그래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추측 통계학을 한번 볼까요? 모집단에서부터 우리가 표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표본에서 나왔던 통계량을 가지고 그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에서 모수의 역할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 예측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추정을 한다, 또 검증을 한다, 예측을 한다, 이러한 용어를 통해서 추측 통계학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것들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럼 데이터에서 통계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실질적인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시면요. 우선은 데이터 요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성질이나 특징을 대표하는 것은 대표적인 수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째, 데이터들을 나타내는 대표값. 그러면 우리가 대표값은 세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평균값을 나타내는 유형이 있고요. 또 중간값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최빈값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내는 대표값이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가 어떻게 흩어져 있니?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아래 표를 보시면요. 그래프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지금 빈도수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프로 표시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대표값이 어떻게 구성하고 있을까라는 것들도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표를 보실까요? 이 표는 기술통계표로 이제 엑셀에서 나왔던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평균, 표준 오차, 그 다음에 중앙가,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분산 쭉쭉쭉 해서 각각의 표로서의 이 데이터의 정보를 모두 다 여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값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값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평균이에요. 자, 그 데이터의 특징이 뭐야? 그러면 거기 평균은 이 정도야? 그러면 대부분이 어떠한 유형이구나를 대강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저희가 또 살펴보는 건 중앙값, 또 절사평균, 이 부분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평균값 계산하는 방법 아시죠? 모두 더해서 이제 그 수로 나눠주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해왔던 부분이고요. 자, 중앙값은요, 우리가 보통 어떤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냐면요. 자, 데이터들이 이제 평균값을 낼 때 문제가 있어요. 전체가 모여져 있는 데이터에서 평균을 내는 거는 굉장히 정확한 평균으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있다가 하나의 이상치, 저 멀리 있는 데이터가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들이 0, 1, 0, 1, 0, 1 하다가 어떠한 데이터가 1000으로 하나가 있다면 평균값을 구했을 때 어떨까요? 평균값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0과 1 사이니까 0.5 안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0을 하나 더하다 보니까 평균이 500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평균값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중간값을 볼까요? 중간값은 평균값과 달리 극단적인 값,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이상치,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저 멀리 있는 혼자 떨어져 있는 그 값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장점이에요. 중앙값은요, 전체 데이터를 쫙 줄을 세워서 가운데를 딱 찍으면 돼요. 요게 우리의 이 대표값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 두 가지 특징은 데이터의 전체가 홀수일 때는 가장 가운데에다가 우리가 찍어주면 되고요. 짝수가 되어 있을 때는 양쪽 두 개에서 그 다음에 합쳐서 2로 나눠서 우리가 그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예를 가지고 왔어요. 그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어떻게 다르고 또 중앙값을 선택했었을 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자, 예를 들어서 추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개를 더했을 때 10, 20, 60kg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추를 더했을 때 평균값. 또 여기서 중앙값으로 선택했었을 때 값. 요 차이들에 대한 것들이 의미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값과 평균값이 어떤 거가 좋은지는 이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절사평균은요, 우리가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죠. 어디서 가장 많이 쓰이느냐면 운동 경기 평가할 때, 체조, 다이빙, 피겨스케이팅 할 때 심판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특정하게 저 선수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다 최고점을 주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거에 대한 형평성이나 객관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점과 최하점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절사평균입니다.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를 우리가 말하는 가장 밖에 있는 점수를 빼면 대부분에 대한 심판이나 평가위원들이 줬던 점수들에서 우리가 평균을 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리저너블하다, 객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용어가 또 등장합니다. 절사율이라고 용어가 있는데요. 그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이제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점 하나 빼고 2개 뺐어요. 그럼 5개 중에서 2개가 빠지니까 우리는 40%의 절사율을 사용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개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내고 있는 거죠. 아니면 가끔 가다가 너무 많은 데이터라면 뭐 상위 10%, 하위 10% 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또 기술 통계학에서 다루듯이 엑셀에서 사용했던 것들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어요. 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실습 시간에 엑셀에서는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중앙값, 절사, 평균에 대한 계산값들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정도입니다. 데이터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어? 골고루 흩어져 있어? 아니면 한쪽으로 몰려 있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얼마 정도 흩어져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산포도입니다. 자, 그래서 퍼져 있는 형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산포도는 대표값과 더불어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성적에 대한 분포도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분포도가 좋은 시험 문제를 내서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을까요? 자,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최고 점수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쉬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평균 영역에 가장 학생 수가 많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리저너블, 약간 좀 중간 정도의 그 깊이가 난이도를 가졌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통 최대와 최소값에서의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의 범위가 모두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4분위 편차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최소와 최대, 그리고 여기서 4등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4분위 범위는 우선은 첫 번째 25%, 또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75% 이렇게 우리가 다루고요. 자, 여기에서의 그 평균값은 어떻습니까? 중앙값이니까요. 25%와 75% 사이의 중간값이니까 나누기 2로 해서 4분위 편차를 구하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산포도에 대한 계산도 우리가 이제 다음에 프로야구 연봉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분산은 산포도의 척도, 산포도가 퍼져 있는 정도를 사용할 때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분산이 넓으면 넓을수록 크면 클수록 어떨까요? 퍼져 있는 정도가 크다. 데이터들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퍼져 있다면 어떻습니까? 와, 이거 오차가 굉장히 크겠는데? 그리고 평균값에서도 너무너무 떨어져 있는 것이 크네?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이 산포도의 이 흐름이 굉장히 넓어지겠네? 이 흐름들을 벌써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이제 같은 공식에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분산을 구하면 그 분산에다가 루트, 거기에 이제 제곱근을 이제 입히면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렸고요. 표준 편차가 0에 가깝다. 그러면 어떨까요? 모든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평균 근처에 모두 집중됐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1이다 그러면 조금 퍼져 있고요. 표준 편차가 2다 그러면 더 넓게 펴져 있고요. 3이다, 4이다 이렇게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퍼져 있는 건 봤는데 가장 좋은 데이터들은요. 평균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되면 가장 아이디얼해요. 근데 그러한 데이터들이 꼭 있는 건 아니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데이터들을 우리는 비대칭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는 데이터들이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나갈 수도 있지만 뾰족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나온 것은 평균으로부터 찬찬하게 골고루 이제 퍼져 있는 거가 있는데요. 어떤 거는요, 평균 중심으로 다 몰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높이가 커지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외도,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위로 올라가서 한쪽으로 막 촘촘히 몰려있다 첨도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를 대강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해당하는 산포도에 대한 그런 실습도 엑셀에서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데이터들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시면 어떻습니까? 이미지도 있고요. 또 뭐 비정형 데이터도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또 다룰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 통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실습에서 볼 수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확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통계, 이제는 들으셨죠? 데이터들이 이미 다 갖추어져 있었을 때 우리는 통계를 적용한다. 그럼 확률은 어떨까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가 가능성에 대한 것을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분되시죠? 확률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거, 앞으로 일어날 거. 자, 제가 지금 동전을 던집니다. 던진 것이 결과가 끝난 게 아니라 던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안면이 나올 확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던지기 전에 이 확률을 묻는 거죠. 그럼 앞면과 뒷면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50%야. 그래서 확률은 50%거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식 투자할 때도 우리가 불가능하죠. 미래를 예측하는 거가. 그래서 우리는 확률을 거기에 적용하죠. 주식률이 오를 거다, 수익률이 뭐 몇 프로 오를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률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확실성보다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미래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의 정도에 대해서 어떤 예측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확률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확률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객관적인 확률, 주관적인 확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객관적인 확률 중에 논리적인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고전적인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 던졌을 때 뭐 3이 나올 확률, 이런 경우는 이미 정해져 있죠. 던지는 개수들이. 이런 거는 고전적인 거예요. 경험적인 확률은요, 어떠한 실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인 확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험 횟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경험적인 확률은 더 정확하게 되겠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관적인 확률을 볼까요? 논리적인 확률이건 경험적인 확률이건 계산된 확률을 근거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금 데이터를 가져서 확률을 대강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거든요.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을 우리는 주관적인 확률인데요. 의사결정이 꼭 맞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이 내린 이 의사결정이 확률이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 자,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인 확률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주관적인 확률이 굉장히 크죠. 이제 인공지능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베이지 정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 정리는요, 확률에서 가장 꽃이에요. 그리고 이 영역은 우리가 사용하는 중에 인공지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 이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카드 아시나요? 카드는 몇 장일까요? 네, 53장 카드죠. 그렇죠? 왜요? 조커까지 합쳐서. 자, 그러면 이제 조커를 뺀 52장의 이제 카드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카드에서부터 한 장을 꺼낼 때 이 카드가 하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때 카드의 얼굴의 그림이 퀸, 킹, 잭 이렇게 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서 하나를 꺼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럼 하트는 몇 개입니까? 자, 13장이죠. 13장의 얼굴 그림이 있는 건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13분의 3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표시를 할게요.
확률이에요. P, probability, 이 확률의 P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트를 뽑았어. 하트를 쓰고요. 그러면 가로 열고 얼굴 그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가 하트를 그리고 13분의 3이 어떻게 나왔냐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자, 하트를 선택하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52장 중에 하트는 몇 개예요? 13장이죠. 그쵸? 그래서 52분의 13이 밑에에 깔려주고요. 그 위에 제가 얼굴 그림을 뽑아준 것이 52장 중에 3개를 뽑아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조건부 확률입니다. 하트란 조건이 부여되고 얼굴 그림을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하트에서만 봤더니 13분의 3을 가만히 전체의 하트를 보니까 전체 52분의 13 하트만을撥아줬어요. 그 위에서 그림을 뽑아준 거예요. 전체에서 그림을 뽑아준 것을 그랬더니 그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베이지 정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조건부 확률은요. 하트라는 조건이 부여될 때 얼굴 그림이 나올 확률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probably 하트 가로 열고 우리가 하트를 우리가 H로 두고요. 사건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나왔을 때를 우리가 이제 그 공식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P D 하고 가로 열고 H는 자 위에서 생성했던 것처럼 P, D 아까 말하는 대로 하트를 선택해 준 거 분의 그 다음에 AND 두 번의 사건이 같이 갖고 가는 것들로 형태를 갖춘 것을 우리는 베이지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조건부 확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를 통해 가지고 또 주어진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추후에 저희가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발렌타인 때 초콜릿을 받았는데 그 받았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확률 이런 것도 베이지 정리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또 추천 시스템, 유튜브에서 추천 시스템 그 부분도 베이지 정리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실습 속에서 또한 다양한 또 예제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통계와 확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통계에서는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에 대한 대표값 또 산포도 그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기술 통계학과 추측 통계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강조했다면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숨은 어떤 의사결정도 중요하고요.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력의 신뢰도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률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확률에서의 또 가장 또 하이라이트는 베이지 정리죠. 베이지 정리는 그 조건부 확률 속에서 우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이나 또 발렌타인 때 초콜릿을 받는 경우나 또 코로나의 그 병을 우리가 예측을 했더니 이게 질병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또 예측하는 과정도 베이지 정리에서 굉장히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